우리에게 광해 영화로 잘 알려진 광해군의 폐위에 대한 진실과 19년의 유배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여인을 잘못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봅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3시 창덕궁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란군이 궁궐을 점령한 것입니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은 후원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48세의 왕이 4시에 등에 업혀 궁궐을 탈출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어 안국신이 쓰던 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국신이 반정 세력에 밀고 했고 광해군은 결국 잡혔습니다. 탈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반정군에게 끌려갈 때 광해군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이첨의 짓이냐? 자신을 가장 신뢰했던 권신 이이첨이 배신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광해군은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임목대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10년 넘게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 아들 영창대군을 잃은 그 여인 앞에 광해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첫 마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날을 보기 위해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나갔구나. 광해군의 목을 가져오라. 처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의 리더 능양군이 말렸습니다. 반정의 명분이 패모살 제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임입니다. 우리가 삼촌을 죽이면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1400명의 군사로 왕을 몰아낸 기적의 쿠데타. 인조 반정. 조선 역사상 4번의 반정 쿠데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반정은 믿기 힘든 성공 사례였습니다. 반정군의 규모는 불과 1400명. 게다가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휘부도 군사 경험이 거의 없는 문신들이었습니다. 반면 조정의 군대는 총포로 무장한 훈련도감 군사들이었습니다. 숫자로도 무기로도 훈련 수준으로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첫째, 내부자의 배신이었습니다. 훈련도감 대장 이응립이 반정군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궁궐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둘째, 사전 정보가 누설되었는데도 광해군이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반정 직전 이이반이라는 자가 김신국과 박승종에게 반정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명단까지 포함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후궁들과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김계시, 광해군을 배신한 여자. 상궁 김계시. 본명 김계똥. 조선시대 3대 요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원래 광해군을 세자 시절부터 모셨던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그녀를 눈여겨보고 승은을 내렸습니다. 선조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선조와 광해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야사가 있습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날 때 약밥에 독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계시가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선조를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광해군이 왕이 된 후 김계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팎의 크고 작은 벼슬이 모두 김씨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야 낙점받았으므로 권세가 온 나라를 기울였다. 심지어 광해군의 최고 권신 이이첨도 인사를 할 때 김계시와 협의해야 했습니다. 이이첨과 김계시는 쌍벽을 이루는 권력자였습니다.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뇌물을 받았으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윤선도 같은 충신들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 김계시를 멀리하라고 간언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 김계시가 반정 직전 배신했습니다. 반정 세력의 핵심 인물 김자점이 김계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쳤습니다. 김자점의 서녀가 궁궐에 무수리로 들어가 김계시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이 연결고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김계시는 여러 차례 반정을 알리는 상소를 받은 광해군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해군은 김계시의 말만 듣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연회를 즐겼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후 김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정군에 협력했으니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김계시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잡혀 참수당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녀를 요부로 지목하고 제거한 것입니다. 김계시는 광해군을 배신했지만 반정 세력에게도 이용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권력의 덧없음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의 가장 큰 명분은 패모살제였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죽인 동생은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낳은 적자였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소생이었기 때문에 영창대군은 광해군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1614년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야사는 다르게 전합니다. 온돌방에 불을 지펴 질식사시켰다는 설, 목을 졸라 죽였다는 설 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겨우 8세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조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8년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서궁덕 수궁에 유폐시킨 것입니다. 왕비를 폐위시킨다는 것. 이것은 조선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유교 사회에서는 폐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목대비는 10년 넘게 서궁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유폐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것은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광해군이 죽인 것은 영창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1615년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능창군이었습니다. 능창군은 정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원군은 선조의 5째 아들이었고 능창군은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신경희의 옥사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능창군은 강화도로 위리안치되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정원군은 아들의 죽음에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능창군의 형이 바로 능양군이었습니다. 훗날의 인조입니다.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광해군에게 정원군의 집터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모 사건을 만들어 능창군을 제거하고 정원군의 집터에 경희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능양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복수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능양군은 그날부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을 핑계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622년 가을 황해도 평산 부사 이귀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가죽을 광해군에게 진상하고 이렇게 추청했습니다. 호환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나 경계 지역을 넘어서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코갑사 호랑이 잡는 군사를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도 파견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광해군은 허락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차코갑사라는 명목으로 군사를 모은 것입니다. 이들은 김자점, 한교, 송영망 등이 비밀리에 모은 능양군의 친병과 합류했습니다. 장단부사 이서와 이천부사 이중로도 사전에 모의하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병력이 반정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귀가 영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귀는 무고하다는 상소를 올리며 역으로 고변자와 대질 신문하자고 버텼습니다. 대북 일당이 이귀의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광해군이 비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김계시가 이귀를 두둔했기 때문입니다. 김계시는 이미 뇌물을 받고 반정 세력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운명의 거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이반이라는 자가 김신국과 박승종에게 반정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구체적인 반정 참여 명단까지 포함된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반정 세력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장 김유는 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계시가 그럴 리 없다며 광해군을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그날 밤에도 후궁들과 연회를 즐겼습니다. 연이은 고변으로 감각이 무뎌진 것도 있었지만 김계시를 너무 신뢰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이귀, 김자점, 한교 등이 먼저 홍제원에 모였습니다. 이서가 장단의 군사를 이끌고 왔고 김유도 도착했습니다. 능양군은 친병을 거느리고 연서역에서 이서의 군사를 맞이했습니다. 전체 병력은 1,4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의문북 소문으로 진격했습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창덕궁에서는 미리 포섭된 훈련도감 대장 이응립이 궁궐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총포로 무장한 조정군대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후원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잡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허무한 쿠데타 성공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후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이첨, 정인홍, 유희분, 박승종, 김계시를 비롯하여 40여 명이 참수되었습니다. 유배를 간 자가 200여 명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일어난 4번의 쿠데타 중에서 인조 반정처럼 반대파를 철저하게 압살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정인홍의 경우 당시 8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지만 끝내 처형했습니다. 반정의 주역이었지만 밀고 했던 이이반도 반역죄로 주살당했습니다. 평안감사 박엽과 의주부윤 정준도 처형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리배교 정책을 일선에서 실천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16대 왕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왕비 유씨, 세자 이지, 세자빈 박씨와 함께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사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인 5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자 이지가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리미와 큰 가위를 이용해서 울타리 밑에 땅굴을 팠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었습니다. 인조는 사촌동생인 세자에게 자진을 명했습니다. 세자 이지는 그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자빈 박씨는 남편이 잡히는 것을 보고 나무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에 깨어나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10월에는 왕비 유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 화병이 원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모두 잃었습니다. 유배지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태안으로, 교동도로 그리고 제주도까지. 반란군과의 연결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1641년 7월 1일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폐위된 지 19년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굴욕을 당하는 것도 유배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리배교가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반정의 3가지 명분은 정말 타당했는가? 인조 반정의 명분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폐륜. 둘째,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림. 셋째,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후금과 밀통함. 이 명분들은 타당했을까요? 첫 번째 명분은 사실입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였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명백한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맥락을 보면 다릅니다. 광해군은 후궁소생이었고 영창대군은 적자였습니다. 선조는 생전에 광해군을 견제하며 영창대군을 편애했습니다. 광해군의 왕위는 불안했고 영창대군은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잔혹했지만 권력 투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잠시 알아볼까요?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원래 적장자, 즉 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중이었던 159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적장자인 임해군이 있었지만 외란 중 혼란한 상황에서 광해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선조를 따라 피난하며 의병 모집과 군사 업무를 맡았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1606년 선조가 늦둥이 영창대군을 얻으면서 왕위 계승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창대군은 정비인 임모광후의 아들로 적장자였습니다. 선조가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신하들의 반대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으로 세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608년 선조가 사망하자
광해군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 논란이 계속되었고 평생 이 문제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인조 반정의 중요 요소로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명분도 사실입니다. 광해군은 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을 연이어 건설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궁궐들을 복원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분은 있었습니다. 전쟁 후 복구 사업이었고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명분이 가장 논란이 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잘못이었을까요? 당시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후금은 급속히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1619년 사르 후 전투에서 명나라는 대패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 강홍립을 보냈지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밀지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강홍립은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실리외교였습니다. 명나라도 구하고 후금과도 싸우지 않는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은 명분을 택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09고두례 즉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림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명나라도 인조 반정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명나라는 인조 반정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폐위되었느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왜군을 끌어들여 왕을 죽이고 궁궐에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광해군은 비록 소극적이었지만 파병도 했고 명나라를 적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쿠데타로 왕을 몰아낸 것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조 정권은 명나라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광해군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조의 후예들이 왕위를 잇는 상황에서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광해군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의병을 독려한 공로, 전쟁 후 복구 사업에 힘씀, 대동법 실시로 세금제도 개혁, 중립외교로 국제정세에 현실적으로 대응,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지원. 부정적 측면은 또 어떨까요? 영창대군 사례와 임목대비 유폐, 이이첨, 김계시 등 권신들의 전횡 방치, 무리한 궁궐 건설로 민심 이반, 잦은 옥사로 신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 광해군은 명군도 폭군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인조 역시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위 초부터 광해군을 다시 옹립하려는 세력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1624년 반정 공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1등 공신이 아니라는데 불만을 품고 역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인조는 궁궐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인조의 26년 재위 기간은 굴욕과 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인조가 명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부정적입니다. 광해군의 업적, 그가 이룬 것들. 광해군은 폐모살제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째, 대동법 시행입니다. 이원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 중기 이후 문제가 되었던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대동법은 곡물로 내는 특산물을 쌀로 내는 것입니다. 비록 경기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지만 당시 농민들이 가장 힘겨워하던 공납을 전세화하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둘째,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지원입니다. 선조 때 시작된 이 사업을 광해군이 완성시켰습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의학의 집대성이었고 백성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전쟁 후 복구 사업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궁궐들을 재건했습니다. 창덕궁, 창경궁, 경덕 궁경희궁이 그것입니다. 과도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 복원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넷째, 호적과 토지 대장 정비입니다. 전쟁으로 소실된 행정 문서들을 재정비하여 국가 운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섯째, 일본과의 외교 재개입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 에도막부와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여섯째, 전쟁 대비입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북방 대책을 계승하여 북방 방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지와 무기를 수리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보면 광해군을 단순히 폭군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규모가 훨씬 작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금청은 광해군 시절 조선을 우호국으로 대했습니다. 강홍립의 항복을 이해했고 조선의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한 대동법이 성공적이었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셋째, 삼전도의 굴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치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첫째,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패권 다툼에서 조선이 중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 조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째, 이이첨 등 권신들의 전횡이 계속되어 정치가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무리한 궁궐 건설과 옥사가 계속되어 민심이 더욱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조 정권이 펼친 친명배금 정책이 결과적으로 조선에 재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광해군은 조선 역사상 연산군과 함께 묘호를 받지 못한 두 명의 왕 중 하나입니다. 묘호는 왕이 죽은 후 종묘에 모실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태조, 세종, 성종 같은 이름들입니다. 조는 나라를 세우거나 중흥시킨 왕에게, 종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에게 붙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었기 때문에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광해군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입니다. 능이 아니라 묘. 이것이 광해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광해군의 정책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광해군이 배은망덕해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었듯 그의 외교 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여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드높이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평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에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거울 삼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나아갈 해법을 제시했으며 광해군의 개혁정책과 민생안정책은 당시에도 매우 유효했다고 보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광해군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이 영화는 1230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흥행했습니다. 영화 속 광해군은 폭군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그려졌습니다. 현대 역사학계에서도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하며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현대에 주는 교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해군의 선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 반정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분은 폐모살제와 친명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당쟁이었습니다. 북인과 서인의 권력 투쟁. 광해군과 함께 집권한 북인을 몰아내고 서인이 권력을 잡으려 한 것입니다. 둘째, 능양군의 복수였습니다. 동생 능창군과 아버지 정원군을 잃은 능양군은 광해군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임목대비의 한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증오했습니다. 넷째, 이이첨 등 권신들의 전횡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이이첨1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김계시를 비롯한 후궁들의 전횡이었습니다. 상궁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폐모살제와 중리배교는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마지막 19년 유배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중리배교가 옳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1641년 7월 1일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폐위된 지 19년 만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광해군이 남긴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신리와 명분의 갈등입니다. 광해군은 신리를 택했고 인조는 명분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인조의 명분이 조선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정치의 잔혹함입니다. 쿠데타는 승자의 것이 되고 패자는 악인이 됩니다. 광해군은 300년 넘게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역사의 재평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평가도 바뀝니다. 광해군은 21세기에 와서야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왕도 권신도 모두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역사의 기록뿐입니다. 다섯째, 강대국 사이의 약소국 외교입니다. 광해군의 중리배교는 21세기 한반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담을 넘어 도망친 왕. 그로부터 19년 후 제주도에서 외롭게 죽은 남자.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비운의 왕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것은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리배교로 나라를 지키려 했고 대동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아닌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은 성공한 쿠데타였지만 그 결과는 조선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명분을 택한 대가는 삼전도의 굴욕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폐위된 왕의 정책이 옳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왕의 정책이 틀렸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광해군을 다시 봅니다. 폭군이 아니라 신리외교를 펼친 현실주의자로, 시대를 앞서간 개혁군주로.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계속됩니다. 답은 여러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생각합니다. 신리와 명분,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